29살에 시작된 결혼. 그리고 25년이 흘렀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면 외면당하고 곁에 다가서면 밀려나고 딸에게는 엄마가 아닌 그저 집안의 가구처럼 여겨지던 나날들.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오른 기차 한 칸에서 그녀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에게서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될까요? 그리고 늦은 봄 다시 피어난 감정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의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4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25층짜리 아파트 단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온했다. 퇴근 시간 전에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경비원 아저씨가 초소 안에서 졸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놀고 간 뒤 빈 그네만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18층 1803호. 박미선은 오후 4시부터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으며 남편이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을 따로 만들었다. 흰색 린넨 앞치마를 두른 미선의 동작은 오랫동안 같은 것을 반복한 사람의 손놀림처럼 능숙하고 빠르지만 거기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단발머리가 귀 뒤로 살짝 흘러내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집어넣는 손길조차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식탁 위에 4가지 반찬이 가지런히 놓였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미선은 앞치마를 벗고 식탁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남편 박태민이 귀가한 것은 저녁 7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다. 짙은 회색 직장 점퍼를 걸친 채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현관 앞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드는 동작 하나에서도 하루의 피로와 함께 어떤 단호한 무관심이 묻어났다. 미선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데운 밥과 찌개를 상에 올렸다. 뚜껑을 열면 김이 오를 만큼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었다. 그러나 태미는 리모컨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젓가락을 들었고 밥 한 숟가락을 뜨더니 이내 조용히 내려놓았다. 찌개가 싱겁다는 한마디. 그것이 그날 저녁 태민이 미선에게 건넨 첫 번째이자 마지막 말이었다. 미선은 뭔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25년이었다. 29살에 결혼해서 오늘 54살이 되기까지 이 사람 곁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돌보았다. 그 세월 동안 칭찬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찌개가 싱겁다는 불만, 세탁물을 왜 이렇게 늦게 찾느냐는 타박, 그리고 미선이 곁에 다가서면 피하는 몸짓이었다. 오늘 미선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태민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요즘 서로 너무 멀어진 것 같다고 오늘 저녁에 바람이나 같이 쐬자고. 말하는 내내 미선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태민은 미선의 손을 빼냈다. 손을 뺀 것이 아니라 빼냈다. 마치 불편한 물건을 치우듯. 그리고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이 나이에 왜 그러느냐는 말을 했다. 이 나이에. 그 말이 칼날처럼 미선의 가슴에 꽂혔다. 미선의 얼굴에 봄비처럼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도 없이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날 밤 미선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 누운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천장에 얼룩을 세웠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빗소리 속에
하나하나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새벽 2시, 미선은 조용히 일어났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다. 옷 2벌, 세면도구, 지갑, 그리고 손목에 낡은 금팔찌. 그것이 전부였다. 미선은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고 현관에 섰다. 등 뒤로 25년의 시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닫았다. 아침 6시 서울역. 미선은 매표소 앞 전광판을 올려다보았다. 강릉행 KTX 출발 시각 오전 6시 반. 표를 사는데 걸린 시간은 30초. 어디로 가야 한다는 계획은 없었다. 그저 멀리라는 감각만이 그녀의 손을 움직였다. 플랫폼을 걷는 미선의 모습은 이른 봄 새벽의 서울역 풍경 속에 작게 녹아들었다. 베이지색 린넨 재킷, 흰색 면 블라우스, 연한 청회색 슬랙스, 낮은 굽의 베이지 뮤. 머리는 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 단발이 귀 뒤로 흐트러져 있었다. 손목에 낡은 금팔찌가 이른 아침 플랫폼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약하게 반짝였다. KTX 좌석 15호차 12번. 미선이 객실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그 자리에는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회색 캐시미어 카디건을 입은 남자였다. 희끗희끗한 단정한 머리, 넓은 이마, 클래식한 가죽 밴드 손목시계.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선이 헛기침을 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깊고 차분한 눈매가 미선을 보았다. 미선은 자신이 왜 그 눈빛 앞에서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을 느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종류의 감각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러나 분명히 몸이 기억하는 종류의 떨림.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를 확인하고 당신 자리가 맞다며 자신이 잘못 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옆자리라고 했다. KTX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봄 아침에 도시가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것을 미선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물은 이미 멈추었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여전히 무겁게 젖어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조용히 차를 꺼냈다. 뚜껑을 여는 소리, 김이 오르는 향기. 그리고 그가 미선 쪽으로 종이컵을 내밀었다. 차 한 잔 드시겠느냐는 눈짓이었다. 미선은 잠시 망설였다가 받았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말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은 종류의 침묵이었다. 차창 밖으로 봄 들판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KTX는 빠르게 달렸으며 차 한 잔의 온기가 미선의 손바닥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 따뜻함이 오래전 잊어버린 어떤 것을 건드렸다. 남자의 이름은 최준혁이었다. 58세,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었고 4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 강릉의 설계 프로젝트 현장 방문을 겸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러 간다고 했다. 미선은 자신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냥 바람을 쐬러 간다고만 했다. 그 말 속에 25년의 결혼 생활이 담겨 있다는 것을 준혁은 눈치챘을까? 차창 밖으로 동해가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은 기차가 대관령을 넘을 무렵이었다. 먼 수평선, 아직 차가운 봄 바다의 색깔.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그 풍경에 눈이 머물렀다. 끝이 보이는 풍경?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이렇게 끝이 보이는 풍경이 필요하다고. 그 말이 미선의 어딘가를 건드렸다. 끝이 보인다는 것. 그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 25년의 터널 끝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미선은 비로소 빛을 보는 것 같았다. 강릉역 도착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짐을 챙겼다. 플랫폼에 내려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다. 역 광장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혁이 조용히 물었다. 따로 예약해둔 숙소가 있냐고. 미선은 없다고 했다.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알고 있는 괜찮은 펜션이 있다고 했다. 갈 곳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없다면 알아봐 드릴 수 있다고. 미선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깊은 눈매 속에 아무런 불순한 의도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눈빛이었다. 아니면 미선이 그렇게 읽고 싶었던 것이었을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강릉의 4월은 서울보다 온도가 낮지만 바람이 다르다. 내륙의 바람이 건물과 골목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것과 달리 바닷가의 바람은 탁 트인 수평선 쪽에서 곧장 달려온다. 그 바람 속에는 소금기와 함께 어딘가 낯설고 자유로운 냄새가 섞여 있다. 강릉역에서 택시로 15분. 경포 해변 인근의 작은 펜션 단지 입구에서 두 사람이 내렸다. 준혁이 예약한 곳은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 잡은 목조 펜션이었다. 마당에는 아직 피지 않은 수선화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파란 대문 위에 작은 나무 간판이 달려 있었다. 미선은 준혁과 다른 방을 따로 잡았다. 준혁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제안했고 미선도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것이 올바른 경계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각자 짐을 내려놓은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다 쪽으로 걸어나갔다. 경포 해변. 4월의 평일 오전이라 관광객이 거의 없었다. 모래사장 위에 파라솔 몇 개가 아직 접혀 있었고 갈매기들이 낮게 날며 울었다. 파도 소리만이 반복적으로 그러나 지루하지 않게 모래를 적시고 물러났다. 미선은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발을 모래 위에 내려놓았다. 차가운 모래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귓속 깊이 들어왔다. 어디선가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냥 흘렀다.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는 것처럼 몸이 기억하는 어떤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것처럼. 준혁은 미선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수평선을. 그 침묵이 고마웠다. 어떤 말도 어떤 위로도 필요하지 않은 침묵.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바다 앞에 서 있었다. 오후에 준혁은 프로젝트 현장 확인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미선은 혼자 펜션 마당에 앉아 빌려온 담요를 무릎에 덮고 멍하니 바닷바람을 맞았다. 스마트폰에는 남편의 문자 메시지 3개가 도착해 있었다. 어디 있냐는 내용이었다. 미선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다. 처음으로 남편의 연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준혁이 돌아왔다. 두 사람은 펜션 근처의 작은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갓 잡은 광어회와 된장찌개, 막걸리 한 잔. 식사를 하며 나눈 대화는 주로 바다에 대한 이야기였고, 강릉에 대한 이야기였고, 각자가 좋아하는 계절에 대한 이야기였다. 준혁은 봄을 좋아한다고 했다. 끝과 시작이 동시에 존재하는 계절이라서. 미선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끝과 시작이 동시에. 식사 후 두 사람은 다시 해변으로 나갔다. 밤의 바다는 낮과 전혀 달랐다. 가로등 빛이 파도 위에서 흔들리고 수평선 너머로 낚싯배의 불빛이 한두 개 떠 있었다. 바람이 조금 더 차가워졌다. 미선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준혁에게 말했다. 오늘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자신이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게 이상하게 들리냐고. 준혁이 고개를 흔들었다. 이상하지 않다고. 자신도 아내를 잃고 나서 한동안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다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다였다고. 미선이 준혁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희끗한 머리칼과 깊은 눈매가 부드러운 그림자 속에 있었다. 50대 중후반의 두 남녀가 밤바다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파도가 다시 한번 모래 위로 올라왔다 물러났다. 준혁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돌아가자고, 내일도 바다는 있다고. 두 사람은 나란히 펜션으로 돌아왔다. 각자의 방 앞에서 서로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누었다. 미선은 방 안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아니, 어둠 속에 바다 소리가 들렸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출렁이는 소리. 미선은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오랫동안 처음으로 이 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그녀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 용기의 씨앗이었다. 강릉의 아침은 일찍 열린다. 미선이 눈을 뜬 것은 새벽 5시 반이었다. 창문 커튼 사이로 아직 어둑한 바다빛이 스며들었다. 파도 소리는 밤새 멈추지 않고 이어졌고 덕분인지 미선은 오랫동안 느껴본 적 없는 깊은 잠을 잤다. 샤워를 하고 어제 입었던 옷을 다시 갖춰 입으면서 미선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54살의 얼굴, 눈가에 희미한 주름, 도톰한 입술, 그리고 어젯밤 눈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눈가. 그런데도 미선은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이 싫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침 6시 펜션 마당. 준혁이 먼저 나와 있었다. 손에 2잔의 커피를 들고 소나무 사이로 시작되는 아침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선이 나오자 그가 한 잔을 건넸다. 두 사람은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소나무 사이로 새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다. 오래 알아온 사람들 사이에나 가능한 종류의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준혁이 오늘 오전 중에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미팅이 오후에 잡혀 있다고 했다. 미선은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했다. 단지 이틀이 그것을 미루어주고 있을 뿐이었다. 강릉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차창 밖으로 강릉의 봄 풍경이 지나갔다. 막 꽃망울을 터뜨리는 벚나무들, 논에 물을 대기 시작한 농부들, 학교 가는 아이들. 플랫폼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기차를 기다렸다. 그러다 미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제 오늘 고마웠다고. 낯선 곳에서 혼자였다면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자신도 이 이틀이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어떤 문을 다시 열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미선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KTX가 들어왔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가. 이번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탔다.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다. 돌아가는 방향으로. 서울역에 내린 미선은 역사 밖으로 나왔다. 택시 승강장 앞에서 준혁이 먼저 번호를 알려주었다. 언제든 연락하라고, 강릉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미선은 번호를 저장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마포구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미선은 잠시 멈추었다. 안에는 태민이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 소리 아니면 냉랭한 침묵. 평소와 다를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선은 뭔가 달라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미선은 태민과 마주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모든 것을 꺼내놓았다. 2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자신이 얼마나 지쳐왔는지를,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태미는 처음에는 당황했다. 그리고 방어적으로 굴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조용해졌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서로에게 오래전부터 낯선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확인했다. 그날 밤 미선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 불편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가슴이 시원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창문을 처음으로 열어젖힌 것처럼. 강릉에서 돌아온 지 열흘이 지났다. 미선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었다. 아침을 짓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았다. 그러나 안쪽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땅 아래에서 봄이 밀고 올라오는 것처럼. 준혁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강릉에서 돌아온 지 닷새 후였다. 간단한 인사말이었다. 잘 지내냐고. 커피 약속을 잊지 않았냐고. 준혁의 답장은 빨랐다. 잊지 않았다고.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떠냐고.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은평구 북한산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 골목. 준혁이 운영하는 소규모 건축 설계 사무소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카페였다.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이었다. 나무 테이블, 낮은 조명, 벽면에 가득한 건축 도면과 그림들. 미선이 들어서자 준혁이 이미 와 있었다. 회색 헬리넥 스웨터에 짙은 남색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다. 희끗한 머리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있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3시간을 이야기했다. 준혁의 이야기를 들었다. 30년 건축 설계 외길, 아내의 암 투병과 죽음, 홀로 남은 4년.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할 때 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슬픔을 오래 살아서 친해진 사람의 담담함이었다. 미선도 이야기했다. 결혼 초의 기억들, 아이를 키우는 바쁜 시간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부부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세월들. 준혁이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끊거나 조언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미선은 그 귀가 25년 동안 얼마나 그리웠던 것인지를 그제야 알았다. 카페 문을 나설 때 봄 햇살이 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준혁이 다음에 또 오자고 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2번째 만남이었다. 그 후 두 사람은 보름에 한 번,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미술관에서, 거창하지 않은 장소들이었다. 그러나 그 장소들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미선이 50년 넘는 생동안 해본 어떤 대화보다 진솔하고 따뜻했다. 준혁은 미선이 말할 때 눈을 마주쳤다. 미선이 웃을 때 같이 웃었다. 그리고 미선이 조용해질 때 조용해지는 것을 허락했다. 미선은 처음으로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잘 차려진 밥상도, 깨끗한 집도, 공손한 말투도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그냥 54살의 박미선으로. 그것이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이었다.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이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무언가였다. 여름이 시작되었다. 미선과 준혁이 처음 만난 지 2달이 지났다. 그동안 두 사람은 6번의 만남을 가졌다. 카페 2번, 공원 2번, 한강 산책 1번, 그리고 준혁이 설계한 건물을 함께 보러 간 1번. 미선의 내면에서 뭔가가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외로움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 준혁과 있을 때 자신이 더 또렷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현실이 무겁게 앞을 막았다.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태민과는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였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각방을 쓰고 있었고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이혼 절차 협의는 천천히 진행 중이었다. 재산 분할, 아파트, 그리고 딸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딸 수연은 미국 유학 중이었다. 경영학 석사 과정 마지막 학기. 이 상황을 아직 알지 못했다. 6월의 어느 저녁 미선과 준혁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강 위로 저녁빛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그는 미선이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하고 싶지 않지만 미선이 곁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분명히 다르다고. 그러나 동시에 미선의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미선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싶다고. 25년의 결혼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다리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선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기다려주겠다는 말. 2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선은 이혼 관련 서류를 꺼내 들었다. 태민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서로에게 이미 낯선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태민은 이번에는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친 기색이었다.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협의 이혼 서류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미선은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빛 하나하나 안에 각각의 삶이 있을 것이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 시작과 끝. 미선은 자신의 삶이 지금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두렵지만 설레는 페이지였다. 태풍처럼 수연이 돌아온 것은 8월 중순이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수연은 인천공항을 나서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반갑다는 말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이혼한다는 게 사실이야? 미선은 집에서 딸을 기다렸다. 수연이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오후 2시였다. 미국에서 가져온 파란 재킷과 흰 셔츠, 베이지 슬랙스 차림. 긴 머리를 낮게 묶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당혹과 분노가 교차했다. 어머니와 마주 앉은 수연은 말이 많았다. 왜 상의도 없이 결정했냐고, 이혼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알고 있냐고,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기는 한 거냐고. 미선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25년 동안 기다렸다고. 그 25년이 이미 대화를 나눠본 세월이었다고. 더 이상 기다리면 자신이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릴 것 같다고. 수연은 그 말에 잠시 멈추었다. 그러다 터뜨린 것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엄마 나이가 얼마인데 왜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러느냐는 이야기였다. 아버지에게 들었다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미선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황스럽다고, 창피하다고, 주변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다고. 엄마 나이에 새 사랑이 무슨 소용이냐고. 미선은 일어섰다. 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여자야. 그 한마디였다. 수연이 대답을 잃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 눈빛으로 말하는 것을 수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미선은 계속했다. 엄마는 단순히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사랑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한 명의 여자라고. 그 사실을 딸이 인정해주기를 원하지만 설령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자신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수연은 거세게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이 고요해졌다. 미선은 부엌에 서서 물 한 잔을 따랐다. 손이 약간 떨렸다. 그러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수연은 며칠 동안 미선과 말을 섞지 않았다.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고 저녁에도 각자 방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준혁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전화로 미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다고. 딸도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그냥 곁에 있어주라고. 미선은 그 말을 믿기로 했다. 9월이 되었다. 이혼 절차는 법원 협의 이혼 신청 단계에 접어들었다. 변호사와의 상담, 재산 분할 협의, 서류 작성. 모든 것이 낯설고 무거웠다. 미선은 이 과정이 이렇게 긴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동시에 수연과의 관계도 여전히 서먹했다. 딸은 친구 집에 머물다 들어오기를 반복했고 미선과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다. 그리고 9월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수연이 준혁의 설계사무소 아래층 카페로 찾아간 것이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수연은 미선에게 알리지 않고 직접 준혁을 찾아갔다.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엄마를 더 이상 만나지 말아달라고.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 아느냐고. 그리고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눈물까지 흘렸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수연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한다고. 딸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이 당연하다고. 그러나 미선이 얼마나 오랜 시간 지쳐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수연은 대답 없이 카페를 나갔다. 그날 저녁 미선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다. 준혁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다.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준혁이 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미선에게 어떤 단단한 믿음을 주었다. 그러나 그날 밤 미선은 울었다. 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어머니로서의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것이 맞는 선택인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닌지. 새벽 2시 미선은 일기를 썼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이다. 수연의 엄마이기 전에 박미선이라는 여자가 있다. 그 여자도 살아있다. 살아있고 싶다. 그것을 적고 나서 미선은 처음으로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것이 가장 어두운 터널의 바닥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바닥이 솟아오르는 지점이기도 했다. 10월이 되었다. 수연이 조용히 변하기 시작한 것은 가을이 깊어지면서였다. 직접적인 계기는 수연 자신의 직장 생활에 있었다. 귀국 후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한 수연은 새 직장에서 처음으로 혼자 살아가는 삶과 부딪히기 시작했다. 업무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낯선 도시에서의 외로움. 그 과정에서 수연은 어머니를 생각했다. 25년 전 어린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어머니를.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에게도 자신의 힘듦을 말하지 않은 어머니를. 10월 중순의 어느 저녁 수연이 조용히 미선의 방 문을 두드렸다. 미선이 문을 열자 수연이 서 있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라떼 2캔이 들려 있었다. 눈가가 약간 붉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다. 캔을 하나씩 들고 오래 침묵했다. 수연이 먼저 말했다. 요즘 직장이 너무 힘들다고.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미선이 딸의 손을 잡았다. 수연이 계속했다. 엄마가 웃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엄마가 늘 지쳐 있다는 것도 알았다고. 그런데 왜 그 원인을 보려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미선은 딸을 안았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껴안았다. 딸이 등 위에서 소리를 죽여 울었다. 미선도 눈물을 흘렸다. 한참 후 수연이 물었다. 그분이 준혁 씨가 엄마한테 잘해주냐고.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다고. 엄마가 웃으면 자기도 기쁘다고. 그 말이 미선의 가슴을 한 겹 더 열어젖혔다. 수연이 며칠 후 준혁의 카페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혼자 그리고 조용히. 준혁에게 지난번 일을 사과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준혁은 그 말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11월이 되었다. 이혼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원의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났고 최종 서류가 처리되었다. 미선은 법원 앞 벤치에 혼자 앉았다. 손에 처리 확인서를 들고 25년의 결혼이 서류 한 장으로 마무리되었다.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해방감이었다. 아주 가볍고 투명한 오래 갇혀있던 새가 문을 열고 나온 것 같은. 미선은 준혁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끝났어요. 준혁의 답장은 2글자였다. 수고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12월이 왔다. 미선은 마포구 아파트를 정리했다. 재산 분할로 미선의 몫으로 온 돈을 들고 새 집을 구했다. 은평구의 작은 빌라 2층. 창문 너머로 북한산 자락이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다. 이사날 수연이 와서 도왔다. 박스를 나르고 가구를 배치하고 커피를 끓였다. 모녀가 나란히 새 집 창가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다. 수연이 말했다. 여기 참 좋다고. 엄마한테 잘 어울린다고. 미선이 웃었다. 수연이 그 웃음을 보며 말했다. 오랫동안 저 웃음을 못 봤다고. 1월. 미선과 준혁의 만남은 이제 더 자연스럽고 정기적이었다. 설날에는 준혁의 설계사무소 근처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았고 미선이 음식을 만들고 준혁의 아들 최성민이 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 최성민은 30살의 젊은 사진작가였다. 아버지가 4년 전 어머니를 잃은 후 어떻게 지내는지 늘 걱정해 온 사람이었다. 미선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성민은 어색해했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한 표정인 것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고. 미선은 그 말에 뭉클했다. 2월. 미선은 마을 복지관에서 시니어 요리교실 강사 자리를 맡았다. 50대 이상의 이웃들에게 제철 음식 요리를 가르치는 작은 수업이었다. 주 2회, 오전 2시간. 그 수업에서 미선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집에서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과는 다른 감각이었다. 선생이 된 미선, 그녀의 손놀림을 진지하게 배우려는 수강생들, 그리고 완성된 음식을 먹으며 짓는 행복한 표정들. 미선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3월. 봄이 다시 돌아왔다. 미선과 준혁은 함께 강릉을 다시 찾았다. 1년 전 처음 만났던 그 경포 해변으로. 봄 바다는 여전히 차갑지만 맑았다. 갈매기들이 같은 자리에서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모래사장에 섰다. 작년 봄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의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달랐다. 작년에는 끝이 보이는 풍경이 필요했다. 이제는 시작이 보이는 풍경이 있었다. 미선이 준혁의 손을 잡았다. 먼저 준혁이 그 손을 꼭 잡았다. 놓지 않겠다는 듯이 파도가 두 사람의 발 앞까지 올라왔다 물러났다. 봄바람이 불었다. 4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봄. 준혁의 카페에 오전부터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손님들이었다. 미선이 먼저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준혁이 카페 중앙으로 나왔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준혁이 미선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미선의 눈이 커졌다. 준혁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고 단아한 반지가 있었다. 복잡한 장식 없이 심플한 골드밴드. 준혁의 취향처럼 군더더기 없이 단정한.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준혁이 입을 열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보아왔다고. 그 용기가, 그 진심이 자신에게는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54세에 청혼을 받는다는 것.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혼자 새 출발을 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이 봄에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다. 수연이 카페 문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성민도 그 옆에 서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미선은 그제야 알았다. 준혁이 미선에게 청혼하기 전에 수연과 성민 모두에게 먼저 말했던 것이었다. 결혼식은 그해 가을이었다. 10월의 어느 토요일, 서울 근교의 조용한 가든 웨딩홀. 화려하지 않고 크지도 않았다. 수연과 성민,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다. 미선은 크림색 롱 드레스를 입었다. 단발머리에는 작은 흰 꽃핀이 꽂혀 있었다. 손목의 낡은 금팔찌는 그대로였다. 화장은 자연스럽게. 그러나 눈이 빛났다.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예쁘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미선이 딸의 뺨을 손으로 감싸며 웃었다. 수연이 말을 이었다. 자기도 엄마처럼 용감하게 살고 싶다고.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 말이 미선에게는 어떤 상도 훈장도 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신혼여행은 강릉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 도시로. 강릉역 플랫폼에서 내린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걸었다. 처음에는 혼자 충동적으로 표를 샀던 미선이 이제 가장 소중한 사람과 나란히 이 플랫폼을 걷고 있었다. 경포 해변에서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변하지 않고 언제나처럼. 준혁이 미선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미선이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 54세의 봄, 다시 살아난 것. 이름 붙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사랑. 그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찾아온다. 50살이 넘어도 25년의 세월이 흘러도 봄은 다시 온다. 그 봄 앞에서 가슴이 뛰는 것을 창피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박미선은 그것을 증명했다. 54세의 봄에 다시 피어난 사랑으로. 결혼 1년 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용히 주변으로 퍼졌다. 미선이 강사로 있는 복지관 요리 교실의 수강생들이 먼저 알아보았고 그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 미선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용히 그러나 솔직하게. 사랑에 나이가 없다고. 설레는 것에 나이가 없다고. 50이 넘었다는 이유로 또는 실패한 결혼 이유라는 이유로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가닿았다. 복지관 수강생 중 두 분이 인연을 찾았다. 한 분은 57세의 여성으로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된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60세의 남성으로 이혼 후 혼자 살아온 분이었다. 두 분이 요리 교실을 통해 알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봄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어느 나이든 봄은 온다. 그리고 가슴이 뛰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준혁의 카페 창가에서 두 사람은 오늘도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신다. 창밖으로 봄빛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산의 연초록 새잎들이 바람에 흔들린다. 미선이 커피잔을 들고 준혁을 바라본다. 준혁이 미선을 바라본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완전하다. 54세의 봄, 다시 봄이다.